네 결혼 내 허락 없이는 안 돼.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으니 줄지 말지도 내가 정하는 거야. 결혼식 7일 전 저는 엄마가 제 모든 웨딩 계약을 취소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장소, 케이터링, 꽃, 모든 것을요. 심지어 제 약혼자에게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애라며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는 거라고 말했죠. 엄마는 200명의 하객들이 텅 빈 예식장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엄마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이미 6개월 전부터 이 모든 걸 예상하고 완벽한 복수를 준비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엄마가 마주하게 된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마음정거장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지금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알려주시는 것도 환영입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28살입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일주일간의 기록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야기는 8개월 전 민준 씨가 저희 집 부엌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날 밤과 정확히 11분 뒤에 걸려온 엄마의 전화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근사한 레스토랑도 디저트에 숨겨진 반지도 없었죠. 그저 경기도 양평의 작은 저희 집 부엌에서 민준 씨는 7개월간 모은 돈으로 산 반지를 들고 서서 말했어요. 멋진 말은 준비 못했어. 그냥 매일 아침을 너와 함께 시작하고 싶다는 것만 알아. 저는 그 문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응이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찬장에 등을 기댔고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죠. 저는 조명 아래서 손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작은 다이아몬드가 빛을 반사하는 모습을 계속 바라봤어요. 딱 11분 동안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엄마였죠. 저는 여전히 미소 띈 얼굴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민준 씨가. 그래서 어디서 할 거니? 축하한다는 말도 놀라는 기색도 없었어요. 아, 서연아, 결혼식 말이야. 장소는 어디야? 지금 당장 알아야겠어. 제가 민준 씨를 쳐다보자 그가 고개를 기울여 듣는 시냠을 했어요. 엄마, 아직 아무것도 결정 안 했어. 방금 막. 그럼 지금부터 결정해야지. 그런 데는 1년 전부터 예약이 꽉 차. 내가 전화는 다 돌려볼게. 한 가지 설명해야 할 게 있어요. 제 평생 제가 내린 모든 결정은 엄마를 먼저 거쳐야 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갈지, 전공은 뭘 할지, 어떤 오피스텔을 구할지까지요. 제가 1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속삭였죠. 이제 우리 둘뿐이야. 나한텐 네가 전부야. 그날 이후로 엄마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홀로 남은 미망인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끼리 계획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엄마는 조용해졌어요. 4초. 저는 그 시간을 셌습니다. 그래, 엄마가 말했어요. 이해해. 이제 엄마는 필요 없겠지. 가슴이 꽉 조여왔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제게 소프트웨어처럼 설치해둔 그 오랜 죄책감이 즉시 부팅되었죠. 아니야, 엄마. 당연히 필요하지. 엄마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만족스러운 듯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엌 건너편에서 민준 씨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을 참을 때처럼 턱이 살짝 움직였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 전화는 엄마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게임의 첫 수였습니다. 약혼 후 3개월, 엄마는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지하실에 물이 차오르듯 서서히 일어난 일이었죠. 알아차렸을 땐 이미 발목까지 물이 차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이라 바쁘다는 핑계로 업체 몇 군데에 전화를 걸어주겠다고 제안했죠. 그러다 제게 말도 없이 시식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플로리스트 계정에 제 연락처를 자기 번호로 바꿔버렸죠. 저는 들꽃을 원했어요. 해바라기, 라벤더, 안개꽃, 자유분방하고 생기 넘치는 그런 꽃들이요. 엄마는 우아함을 위해 흰 장미를 주문했어요. 나중에 고마워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캐주얼한 출장 뷔페를 원했어요. 갈비찜과 잡채가 있는. 서연아, 결혼식에서 어떻게 뷔페를 차려. 사람들이 수군될 거야 라고 했죠. 저는 민준 씨 가족을 앞자리에 앉히고 싶었어요. 엄마는 자기 친구들로 앞 4줄을 채우도록 좌석표를 다시 짰습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부드럽게 반대하면 엄마는 거실 한복판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미 손에 들고 있던 휴지로 눈가를 닦으면서요. 다 널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주려는 거잖아. 내 아빠도 이걸 원했을 거야. 저는 매번 무너졌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공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불평은 하지 않았지만 가끔 작업대 앞에 서서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그저 벽만 응시하는 그를 보았죠. 어느 날 저녁 중학교 때부터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들러리인 지원이가 상견례 계획을 짜러 저희 집에 왔어요. 지원이는 엄마가 제가 고른 센터피스 샘플을 모두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켜봤죠. 엄마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현관에서 제 팔을 붙잡았어요. 서연아, 나 한번 믿어줘. 아직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지원이는 그저 제 손을 꽉 쥐고 떠났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혼식 2달 전, 엄마가 민준 씨와 단둘이 점심을 먹자고 했어요. 가족끼리 할 얘기가 있다고 했죠. 저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민준 씨는 부엌 식탁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는 두 손을 깍지 꼈죠. 항상 그렇듯 신중하게 말을 골랐지만 어깨에 밴 긴장을 볼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서연이 네가 대학교 때 크게 아팠던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 위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애라는 표현을 쓰셨어. 저는 그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세상이 기우는 것 같았죠. 엄마는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딸은 자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이서방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대학교 2학년 때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상담을 받았고 극복했죠. 비밀은 아니었지만 무기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엄마는 그걸 무기로 삼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제가 속삭였어요. 민준 씨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는 문제점을 보지 않아요. 어머님 밑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볼 뿐입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금이 갔어요. 고통이 아니라 더 따뜻한 무언가가요. 그 말을 듣고 그냥 가셨어. 시키신 냉커피도 다 안 드시고. 그가 말했어요. 20분 뒤 제 전화가 울렸어요. 엄마였죠. 민준이가 점심때 나한테 무례하게 굴었어. 걔 널 가족들한테서 고립시키려는 거야, 서연아. 그런 남자들이 꼭 그래. 가구 만드는 목수, 변변한 직업도 없고 야망도 없고. 엄마, 그 사람은 자기 손으로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야. 내 아버지는 대기업 부장이었어. 아빠는 이제 안 계시잖아. 침묵. 그리고 아주 조용히 감히 그 얘기를 나한테 꺼내 엄마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부엌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2가지 진실의 버전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어요. 저를 보호하려는 엄마의 진실과 제가 절대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진짜 진실 사이에서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건 엄마 계획의 첫 단계에 불과했어요. 소문은 작게 시작됐어요. 결혼 6주 전 머리를 다듬으러 늘 가던 시내 미용실에 갔을 때였죠. 14살 때부터 제 머리를 만져준 원장님이 저를 의자에 앉히고 거울 너머로 가까이 다가왔어요. 서연 씨, 괜찮아? 어제 어머님이 오셨는데 집안이 평탄치 않다고 하시더라고.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정확히 뭐라고 하시던가요? 원장님은 망설였어요. 그냥 서연 씨가 많이 힘들어하고 민준 씨가 좋은 짝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속이 녹아내릴 때 짓는 그런 미소를요. 괜찮아요, 원장님. 정말로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다음날 장을 보러 마트에 갔더니 계산대의 아주머니가 전에 본 적 없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거든요. 동정. 순도 100%의 동정이었죠. 서연 학생.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저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묻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양평은 그리 크지 않아요. 이런 동네에서 소문은 퍼지는 게 아니라 순간 이동을 하죠. 48시간 만에 엄마는 동네 카페와 교회 주차장 곳곳에 같은 이야기를 심어 놓았어요. 서연이는 약하다. 민준이는 실수다. 이 결혼은 해선 안 된다. 저는 어디서든 그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체국에서의 곁눈질, 학교 앞에서 마주치는 학부모들의 지나치게 부드러운 말투, 사람들이 저를 젖은 종이처럼 대하기 시작했죠. 그 주 목요일 저녁 지원이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이번 주에 엄마가 무슨 짓을 하든 절대 반응하지 마. 진짜야. 날 믿어. 저는 화면을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무섭게. 점 3개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좋아. 무서워야 신경 쓰게 되니까.
지원이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저도 왠지 모르게 더 묻지 않았어요. 무언가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저는 아직 볼 수 없었죠. 5주 전 엄마는 민준 씨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시어머니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어요. 민준 씨를 통해 알게 됐죠. 토요일 아침 9시 어머님이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민준 씨에게 전화했어요. 민준아, 혹시 서연이에 대해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니? 민준 씨는 스피커폰으로 바꾸어 저도 들을 수 있게 했어요.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젯밤에 사부인께서 전화를 하셨어. 서연이가 발작이라는 단어를 쓰시더구나. 대학교 때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걱정된다고 손이 차가워졌어요. 네가 어떤 애랑 결혼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준아, 그냥 들은 대로 전하는 거야. 서연이를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라 부르셨어. 저는 민준 씨의 얼굴을 봤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관자놀이 근처 근육이 굳어졌죠. 엄마, 그가 말했어요. 서연이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힘들어서 상담 몇 번 받은 게 다예요. 사부님께서 그걸 왜곡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 아들, 네 말 믿는다. 하지만 너무나 설득력 있게 말씀하셨어. 우시기까지 했단다. 물론 우셨겠죠. 민준 씨는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봤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인내심이 아닌 다른 것을 보았어요. 명확함이었죠. 서연아, 어머님은 널 보호하려는 게 아니야. 널 소유하려는 거야. 그가 옳다는 걸 알아요. 어쩌면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햇살이 비치는 토요일 아침 우리 집 부엌 바닥에서 그 말을 직접 들으니 다르게 들렸어요. 그리고 진실처럼 들렸죠. 이 일로 엄마랑 싸우지 마. 엄마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제가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턱은 굳어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는 단지 결혼식을 막으려는 게 아니에요. 제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씩 전화 한 통으로 무너뜨리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할 사람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죠. 결혼식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돈은 첫 댄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라진다는 거죠. 저와 민준 씨는 3년 동안 이 500만 원을 모았어요. 교사 월급과 가구 제작 초창기 수입을 쪼개서요. 휴가를 반납하고 새 차 대신 중고차를 샀죠. 모든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었어요. 꽃 220만 원, 케이터링 480만 원, 예식장 계약금 350만 원, DJ, 사진작가, 대여비, 케이크, 나머지도 금방 채워졌죠. 대부분의 업체는 30일 이내 취소 시 위약금 규정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기간 안으로 들어왔죠. 만약 결혼식이 무산되면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노트북으로 예산안을 보고 있었어요. 맞은편에서는 민준 씨가 이웃집 개가 시끄러워할까봐 전동사포 대신 손으로 의자 다리를 다듬고 있었죠. 만약 지금 모든 걸 그만둬야 한다면 우리가 잃는 돈이 얼마지? 제가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거의 전부. 우린 그걸 잃을 여유가 없어. 알아. 이 500만 원. 점심을 사 먹는 대신 도시락을 싸다녔던 3년. 주말에도 일했던 민준 씨의 3년. 그 돈은 우리의 시작이 될 예정이었어요. 집 계약금, 비상금, 미래. 그런데 지금 그 돈은 제 행복이 자신의 행복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한 여자가 통제하는 계약서 속에 묶여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손바닥으로 눈을 눌렀죠. 내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돈도 잃고 200명 하객들 앞에서 체면도 잃고 너희 어머니 신뢰도 잃고 저는 손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잃게 돼. 민준 씨가 사포질을 멈췄어요. 날 잃지는 않아. 알아. 그럼 방법을 찾으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조용한 부엌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게 바닥이구나.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겠지. 제가 틀렸었어요. 결혼식 7일 전 월요일 점심시간에 책상에 앉아 채점을 하다가 플로리스트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그냥 간단한 확인 차원이었죠. 전화벨이 2번 울렸어요. 네, 매그놀리아 플라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예약 거는 확인차 전화드렸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너무 긴 정적이었죠. 고객님, 그 예약은 3일 전에 취소되었습니다. 손에 쥔 연필이 멈췄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께서 전화하셔서 결혼식이 취소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케이터링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서연 씨. 목요일에 취소 접수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는 또 전화를 끊었어요. 예식장에 전화했어요. 죄송합니다. 서연 고객님. 어머님께서 전화로 예약을 취소하셨어요. 가족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저는 그녀가 말을 끝내게 두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발밑의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어요. 금이 가는 게 아니라 파도에 씻겨나가는 모래처럼 녹아내렸죠.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첫 울음에 받았어요. 엄마, 내 결혼식 취소했어? 실수를 취소한 거지. 그건 엄마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너에 관한 모든 건 내가 결정해, 서연아. 저는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어요. 내가 널 키웠어. 엄마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고르게 말했어요. 내가 널 먹였고 네 아빠도 나 혼자 묻었어. 이 결혼 줄지 말지도 내가 정하는 거야. 제 안에서 무언가 변했어요. 분노는 아직 아니었어요. 더 차가운 무언가. 28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이제 막 눈을 뜬 무언가였죠. 아니, 제가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사실이 엄마가 방금 한 말보다 저를 더 놀라게 했어요. 교실은 아주 조용했어요. 22명의 3학년 아이들은 운동장에 나가 있었고 저는 폐허 속에 홀로 앉아 있었죠. 어떻게 운전해서 집에 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나는 건 부엌 바닥, 원피스를 통해 전해지는 타일의 차가운 감촉,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 아주 느리게 움직이던 벽 위에 네모난 오후 햇살뿐이었어요. 울지 않았다는 게 이상한 점이었어요. 그저 거기에 앉아 있었죠. 식기세척기에 등을 기댄 채, 가방도 어깨에 그대로 맨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민준 씨가 팔뚝에 톱밥을 묻힌 채 공방에서 들어왔을 때 저를 그렇게 발견했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고 그저 제 옆바닥에 앉았어요. 어깨가 맞닿을 만큼 가까이에요. 10분, 어쩌면 15분이 흘렀어요. 냉장고가 웅웅거렸죠. 엄마가 다 취소했어. 제가 마침내 말했어요. 모든 업체를. 전부 다. 그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언제? 3일 전에. 나 몰래. 그의 손이 제 손을 찾았어요. 거칠고 따뜻한 손바닥이었죠. 오늘 아침엔 나한테 그랬어. 줄지 말지도 자기 마음이라고. 우리 결혼식을 자기 거라고. 민준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7일 남았어, 민준 씨. 꽃집도 케이터링도 예식장도 없어. 새로 구할 돈도 없고. 알아. 엄마는 내가 실패하길 원해. 그 문장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방 안에 머물렀어요. 난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한 문장이었죠. 민준 씨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원 씨한테 전화할게. 그가 번호를 눌렀어요. 지원이가 받았죠. 민준 씨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업체 취소됨. 엄마 소행. 7일 남음. 지원이는 들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침묵은 충격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차분한 침묵이었죠. 알았어. 오빠 서연이 바꿔줘. 민준 씨가 제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서연아, 잘 들어. 지금부터 어떤 업체에도 전화하지 마. 엄마한테도 전화하지 마. 나한테 48시간만 줘. 그날 밤 제가 소파에서 잠 아닌 잠에 빠져들었을 때 민준 씨의 전화가 울렸어요. 그는 부엌에 있었죠. 그가 전화를 받고 목소리를 낮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주 나중에 그는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어요. 엄마가 밤 10시 47분에 그에게 전화했대요. 걔 대학교 때 크게 아팠던 거 이야기 전부 다 들었어요? 3주 동안 침대에서 나오지도 못했어. 기말고사도 놓치고 내가 직접 가서 데려와야 됐다고. 걘 스트레스를 감당 못해, 민준 씨. 무너져 버릴 거야. 뒷수습은 전부 자네 몫이 될 거고. 민준 씨는 엄마가 말하게 뒀어요. 지금이라도 발 빼. 자네는 괜찮은 사람 같던데 걔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말라고. 민준 씨는 조용히 휴대폰의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한국은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이 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게 전부인가요, 어머님?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난 자네를 도우려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날 밤 제게는 말하지 않았죠. 제가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걸 알았고 한 번 더 충격을 받으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출근 전에 지원이의 오피스텔로 갔어요. 녹음 파일을 켜서 지원이에게 건넸죠. 지원이는 들었어요. 표정 변화 없이요. 녹음이 끝나자 그녀는 민준 씨를 보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필요했던 거야. 민준 씨가 물었어요. 무슨 계획이야, 지원아? 그녀는 휴대폰을 손바닥에 탁탁 치며 말했어요. 보험 같은 거?
사부님은 절대 취소 못하는 보험.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민준 씨는 민주 씨답게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를 완전히 믿었어요. 지원이는 제게 48시간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48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그녀가 이 순간을 위해 6개월 동안 준비해왔다는 것을요. 결혼 5일 전 지원이가 서류가 묵직하게 든 파일 폴더를 들고 저희 집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민준 씨가 청혼했던, 제가 모든 계약 취소 사실을 알게 되었던, 올해의 모든 전환점이 일어났던 바로 그 부엌 식탁에 앉아 폴더를 열었어요. 서연아, 할 말이 있어. 그리고 내가 말 끝날 때까지 아무 반응도 하지 말고 들어줘.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전 내 엄마가 결혼 준비를 돕겠다고 자원한 그날 나는 예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저는 그녀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6개월 전? 너 대학교 졸업식 기억나? 내 엄마는 40분이나 늦게 와서는 주차 문제로 네 룸메이트 부모님이랑 싸움을 시작했지. 피로연 내내 네 교육학 하기는 시간 낭비고 차라리 경영학을 했어야 했다고 떠들었잖아. 너 화장실에서 울었고 내가 등 두드려줬지. 나 그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 다시는 네 엄마가 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망치게 두지 않겠다고. 그녀는 인쇄된 계약서를 꺼냈어요. 푸른 숲 가든 양평 시내에서 12분 거리에 있는 개인 정원이었죠. 지원이의 이벤트 기획사 시절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계약서에는 지원이의 이름으로 6개월 전에 서명돼 있었어요. 계약금 200만 원. 지원이의 돈이었죠. 내 돈을 썼다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너라도 나한테 똑같이 했을 거잖아. 계약서 날짜를 봤어요. 6개월 전. 엄마가 업체 연락을 맡겠다라고 나선 바로 그 주에 이걸 시작한 거였어요. 지원이는 저보다 그 누구보다 먼저 이 사태를 예견했던 거죠. 민준 씨는 팔짱을 낀 채 싱크대에 기대서 있었어요. 마치 지원이가 벽이라도 뚫고 온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었죠. 내 엄마가 미워서 이런 게 아니야. 널 사랑해서 그런 거지. 지원이가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눈물만 흘렀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슬프지 않은 눈물이었어요. 지원이는 마치 작전실에서 브리핑하는 장군처럼 폴더를 넘겼어요. 꽃 이천에 있는 들꽃마루, 들꽃, 해바라기, 라벤더. 그녀가 저를 봤어요. 네가 원래 원했던 그대로.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케이터링, 김사장네 바비큐, 돼지고기 바비큐, 옥수수빵, 훈제 양지, 유리병에 담긴 매실차. 민준 씨가 짧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몇 주 만에 처음 듣는 웃음소리였죠. DJ는 내 친구 민수, 사진작가는 직장 동료 혜진 씨. 주말에 웨딩 촬영 부업하거든. 예비 비용 총 650만 원. 내가 일단 냈어. 넌 나중에 편할 때 갚아.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원아, 협상 불가야. 그녀는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하객 명단. 내 엄마가 연락처 관리하기 전에 네가 약혼 초기에 공유해줬던 원본 명단이야. 200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내가 전부 따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놨어. 그녀는 계획을 설명했어요. 결혼식 날 아침, 그녀가 단체 문자를 보내고 가장 중요한 하객 15명에게는 직접 전화를 할 거라고요. 민준 씨 가족, 제 작은아버지, 가장 친한 친구들. 메시지 내용은 이랬어요. 신랑 신부를 위한 서프라이즈로 예식 장소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새 주소로 오후 3시까지 와주세요. 서프라이즈로 포장할 계획이었죠. 그럼 우리 엄마는 제가 물었어요. 지원이가 제 눈을 마주쳤어요. 원래 주소를 받게 될 거야. 오직 원래 주소만.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한 명 더 불렀어.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온라인 뉴스 인사이트의 김민지 기자님. 친구들이 구해낸 감동의 결혼식, 지역사회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 같은 기획 기사로 기자님은 아직 네 엄마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몰라. 그냥 훈훈한 이야기로만 알고 있어. 저는 망설였어요. 카메라까지 동원하는 건 되돌릴 수 없는 한 걸음처럼 느껴졌거든요. 지원이가 제 표정을 읽었어요.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서연아, 네 엄마가 먼저 맘카페에 글을 올렸어. 먼저 공론화한 건 엄마야. 이건 그냥 진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뿐이야.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 엄마가 28년간 침묵시켰던 제 안의 다른 부분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을 느꼈어요. 해방감이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민준 씨가 고른 숨을 내쉬는 동안 저는 침대에 누워 제 인생의 필름을 거꾸로 돌려봤어요. 엄마가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버렸던 모든 생일, 제 16생일 파티에서 자신의 고관절 수술 소식을 발표했던 그 해,
제가 이룬 모든 성취를 깎아내렸던 순간들. 교사는 좋지. 근데 평생 직업은 아니잖아. 민준 씨 이전에 엄마가 쫓아냈던 모든 남자친구들, 그들 모두 부족하다고 말해서 결국 제가 문제라고 믿게 만들었죠. 그리고 아버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기 3일 전 제가 자란 집 부엌 싱크대 앞에서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 서연아, 누구도 널 작아지게 만들게 두지 마라. 아빠라도 말이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았죠. 새벽 6시 지원이에게 전화했어요. 그렇게 하자. 확실해? 확실해. 좋아. 오늘부터 모든 걸 가동할게. 전화를 끊고 한 통의 전화를 더 걸었어요. 작은 아버지. 아버지의 남동생으로 은퇴한 군인이셨고 지금은 이웃 도시에서 물류창고를 관리하고 계셨죠. 태어날 때부터 제 삶에 계셨지만 엄마의 궤도에서는 항상 거리를 두셨어요. 현명한 분이셨죠. 작은 아버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래 말해봐라. 제 손잡고 식장에 들어가 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헛기침 소리가 들렸죠. 그가 말했을 때 목소리는 거칠었어요. 네 아비가 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다. 서연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눌렀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숨을 쉬었죠. 제가 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엄마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애원하지 않았어요. 협상하지 않았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침묵을 선택했어요. 복종의 침묵이 아니라 마침내 결정을 내린 사람의 침묵을요. 결혼식까지 쌓일. 엄마는 아직도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 후로 많이 생각해봤어요. 엄마는 왜 그랬을까? 증오였을까?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온전한 나를 보는 걸 견딜 수 없는 엄마 안에 무언가 부서진 조각 때문이었을까요? 아직 완벽한 답은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궁금해요.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결혼식 전체를 취소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처럼 침묵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결혼식 4일 전 목요일. 저는 양평초등학교 복도 정수기 앞에서 물병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죠. 전화가 아니라 직접요. 제 학교 건물 안에서 제 딸 좀 확인하러 왔어요. 고개를 들자 복도 끝에 엄마가 서 있었어요. 행정실 자원봉사자에게 모든 교실 문에서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애가 요즘 불안정해서요. 또 발작이라도 일으킬까봐 걱정돼서요. 5학년 담임 선생님이 교실 문가로 나왔어요. 관리인 아저씨는 빗자루질을 멈췄죠. 상담을 기다리던 학부모 두 분이 돌아보며 쳐다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느껴졌어요. 핏기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저는 엄마를 향해 걸어갔어요. 운동화가 리놀륨 바닥에서 끽끽 소리를 냈죠. 엄마, 여긴 제 직장이에요. 제발 돌아가 주세요. 엄마는 제 쪽으로 몸을 돌렸고 표정이 바뀌었어요. 상처받고 다친 듯한 떨리는 턱. 하지만 그녀가 연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교감 선생님이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밖으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엄마는 복도에 선 사람들과 반쯤 열린 교실 문들을 훑어보고는 어깨를 폈어요. 두고 봐. 모두가 알게 될 테니. 그녀는 출구를 향해 걸어가며 말했어요. 문이 닫히고 복도에 경직된 공기가 서서히 풀렸어요. 관리인 아저씨는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고 5학년 담임 선생님은 제게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죠. 그때 누군가 제 팔꿈치를 만졌어요. 30년간 이 학교에서 근무하신 62세의 김정숙 선생님이었어요. 구슬줄에 달린 돋보기 안경을 목에 걸고 계셨죠. 그녀가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도 똑같았어. 지게 두지 마. 거의 모르는 분이 건넨 5마디. 그 말이 그날 하루 저를 버티게 해주었어요. 결혼식 이틀 전 민준 씨 어머니 댁에서 약혼 기념 저녁 식사가 있었어요. 작년 여름 민준 씨가 달아준 조명이 달린 베란다가 있는 아늑한 집이었죠. 민준 씨 가족, 친한 친구 몇 명, 지원이, 작은아버지를 포함해 30명 정도가 모였어요. 닭갈비, 잡채, 그리고 어머님의 유명한 약밥. 분위기는 따뜻하고 조금은 긴장되고 희망 찼죠. 엄마는 초대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왔어요. 저녁 7시 15분 엄마의 차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와인 한 병과 눈가에는 미소가 없는 미소를 지으며 현관 계단을 올라왔어요.
민준 씨 어머님이 놀라 문을 열었어요. 사부인, 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제가 신부 엄마잖아요. 엄마는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죠. 민준 씨 사촌 동생이 포크를 내려놓았고 창가에 앉아있던 작은아버지가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엄마는 자기가 가져온 와인을 따르더니 잔을 들어 올렸어요. 제가 축사 한마디 하죠.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어요. 그게 엄마의 방식이었죠. 사람들의 예의를 이용하는 거. 우리 민준 서방이 자기가 어떤 애랑 결혼하는 건지 잘 알았으면 좋겠네요. 이 결혼 제 집중력보다 오래 갈지 모르겠으니 웅성거림. 방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민준 씨 어머님이 일어섰어요. 목소리는 비단에 감싼 쇠 같았죠. 사부인, 그만하세요. 엄마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더니 방 안에 30개의 얼굴을 둘러봤어요. 할 말은 했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혔죠. 침묵, 그리고 식탁 밑에서 민준 씨의 손이 제 손을 찾았어요. 그가 꽉 쥐었고 저도 마주 쥐었죠. 민준 씨 어머님이 방을 가로질러 제 의자 옆에 몸을 숙였어요. 눈가가 촉촉했죠. 그녀가 속삭였어요. 내가 잠시라도 널 의심해서 미안하구나. 그리고 더 조용히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다 서연아. 언제나. 결혼식 하루 전 금요일 저녁 저는 지원이의 오피스텔에서 냅킨을 접고 있었어요. 엄마가 저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지원이가 자기 집에서 자라고 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직장 동료가 보낸 캡처 화면이었죠. 엄마의 맘카페 게시글이었어요. 제 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서두르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어미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사의 만류. 저는 3번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단어들은 더 추악한 형태로 재조립되었죠. 의사의 만류 같은 건 없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의사는 없었죠. 엄마는 있지도 않은 의학적 위기를 만들어내서 동네 사람들 모두가 서로의 중간 이름까지 아는 곳에 800명에게 공개한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지원이가 힐끗 보더니 캡처 화면을 읽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충격을 넘어선 작전 모드였어요. 20분 전에 봤어. 그녀가 말했어요. 800명이나 봤다고 지원아. 알아. 온 동네에 네가 정신적으로 아프다고 광고하는 거잖아. 지원이는 제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간호사가 환자를 아프게 하는 물건을 제거하듯 부드럽게 대응하지 마. 내일이면 진실이 스스로 말하게 될 거야.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도 봤다고 했죠. 지금 갈게. 아니, 괜찮아. 지원이랑 같이 있어. 정말이야? 그가 잠시 멈췄어요. 오늘 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마, 서연아. 저도 동의했어요. 지원이는 제 휴대폰을 부엌 서랍에 넣어버렸어요. 그녀는 캐모마일 차를 끓였고 우리는 소파에 앉아 별말 없이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지원이의 손님방 침대에 누워 천천히 도는 천장 선풍기를 보며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어요. 내일은 다를 거야.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무언가 조용히 변했어요. 자물쇠 열쇠가 들어맞는 것처럼요. 처음으로 저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명확하게요. 토요일 아침, 결혼식 당일, 오전 6시. 저는 지원이의 손님방에서 그녀가 이미 통화하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네, 어머님. 신랑 신부를 위한 서프라이즈로 장소가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새 주소는 푸른숲 가든 경기도 양평군 백운길 412번지입니다. 오후 3시까지 도착해 주세요. 원래 주소로 가시면 안 돼요. 그녀는 운동복 차림에 헤드셋을 끼고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손에는 200명의 이름이 적힌 스프레드 시트가 들려 있었죠. 각 이름은 노랑, 초록, 빨강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노랑은 단체 문자 발송 완료. 초록은 확인 완료. 빨강은 직접 통화 필요. 오전 8시까지. 그녀는 15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 씨 어머님 확인 완료. 작은아버지 확인 완료. 민준 씨 사촌 동생, 고모, 옆집 아저씨네, 직장 동료, 김정숙 선생님까지 확인. 오전 10시까지 200명 중 197명이 새 장소를 확인했어요. 3명은 불참이었죠. 아이가 아픈 사람, 여행 중인 사람, 엄마의 방해 공작과는 아무 관련 없는 불참이었어요.
연락 명단에 아예 없는 단 한 사람. 저희 엄마는 문자도 전화도 새 주소도 받지 못했어요. 엄마가 아는 한 결혼식은 그녀가 취소한 원래 장소, 그 텅 빈 부지에서 열릴 예정이었죠. 나시빗이 저는 지원이의 침실에서 드레스를 입었어요. 심플한 아이보리색 무릎 기장의 레이스 소매 드레스였죠. 서울의 한 빈티지 샵에서 6만 원에 샀어요. 엄마는 그걸 중고의 수치라고 불렀지만 저는 제 것이라고 불렀어요. 오후 1시 반 작은아버지가 도착했어요. 회색 정장에 구두는 반짝였고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죠. 저를 보더니 문가에 멈춰 섰어요. 세상에, 서연아, 꼭 네 아비 결혼식 날 모습 같구나. 고집 세고 아름다운 모습. 지원이가 시계를 보고 명단을 확인하고 저를 봤어요. 준비됐어? 저는 드레스를 매만졌어요. 숨을 들이쉬었죠. 저는 28년 동안 준비되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결혼식이 제 것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푸른숲 가든은 호두나무가 늘어선 자갈길 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얀 나무 문이 활짝 열려 있었죠. 그 너머로는 들꽃 화단으로 둘러싸인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해바라기, 라벤더, 안개꽃, 제가 골랐던 꽃들. 엄마가 지워버렸던 꽃들을 지원이가 다시 데려온 거죠. 오래된 떡갈나무 두 그루 사이에는 꼬마 전구가 매달려 있었고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빛을 반짝였어요. 중앙 통로 양옆으로는 나무 의자들이 놓여 있었죠. 민준 씨가 지난 1년간 직접 만든 의자들이었어요. 주말마다 하나씩 그의 공방에 쌓여 있었죠. 저는 그가 그저 바쁘게 지내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는 저 모르게 우리의 결혼식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바비큐 그릴에서는 이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김 사장님 본인이 직접 데님 앞치마를 두르고 훈연기를 돌보고 있었죠. 돼지고기 바비큐, 옥수수빵, 유리병에 담긴 매실차. 제가 꿈꿨던 그대로였어요. 하객들은 2시 30분부터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문을 들어서며 다들 멈춰 섰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어떤 분은 가슴에 손을 얹었고 어떤 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남편에게 속삭였죠. 원래 장소보다 훨씬 좋네. 민준 씨 어머님은 들어서자마자 들꽃과 손수 만든 의자들과 조지아의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꼬마 전구를 보았어요. 그녀는 정원 격자무늬 담장 근처에 있는 저를 찾아와 꼭 껴안아 주었어요. 단단하고 진심 어린 포옹이었죠. 이게 바로 네 결혼식이 원래 되어야 했던 모습이야. 인사이트의 김민지 기자와 카메라맨이 조용히 도착했어요. 그들은 방해되지 않도록 한쪽에 자리를 잡았죠. 지원이가 그들에게 브리핑했어요. 우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 지금으로선 그들이 알아야 할 건 그게 전부였어요. 어릴 적부터 이웃이었던 81세 할머니께서 멋진 모자를 쓰고 저를 찾아와 두 손을 잡았어요. 네 아버지가 보고 계실 게다. 얘야, 난 알아. 저는 할머니의 말을 믿었어요. 200개의 의자, 197명의 하객.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랐던 단 한 사람만이 자리에 없었죠. 오후 3시, 오후의 햇살이 황금빛으로 변했어요. 작은아버지가 통로 끝에서 제 팔을 잡았어요. 군인답게 단단한 손길이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죠. 천천히 걸어라. 소중하게. 그가 속삭였어요. 음악이 시작됐어요.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기타 소리였죠. 지원이의 친구가 떡갈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민준 씨와 제가 처음 데이트하던 날 그의 공방에서 춤췄던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바닥엔 톱밥이 그대로 있었죠. 제가 앞으로 나아가자 200개의 얼굴이 돌아봤어요. 어떤 얼굴은 미소 짓고 있었고 어떤 얼굴은 이미 울고 있었죠. 민준 씨 어머님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고 김정숙 선생님은 셋째 줄에서 제게 작고 꾸준하고 확신에 찬 고갯짓을 보냈어요. 민준 씨가 통로 끝에 서 있었어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었죠. 눈가는 붉었고 그는 그걸 숨기지 않았어요. 그는 제게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숨긴 적이 없었죠. 작은아버지가 저를 민준 씨에게 데려다주고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 조카 잘 부탁하네. 안 그러면 나한테 혼날 줄 알게.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 줄에는 지난달 이 결혼식을 위해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딴 민준 씨의 대학 친구가 맡았어요. 짧은 축사, 설교 없는 간단한 식이었죠. 그리고 서약, 민준 씨가 먼저였어요. 가정이라는 단어에서 목소리가 한번 갈라졌죠. 제 차례. 저는 카드에서 읽지 않았어요. 그를 바라보며 몇 달간 담아두었던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구원받아야 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내가 조건 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요. 정원은 새소리마저 멈춘 듯 고요해졌어요. 민준 씨의 손이 제 손을 찾았죠. 주례가 우리를 부부로 선언했어요. 우리는 떡갈나무 아래서 키스했고 꼬마 전구가 흔들렸어요. 197명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들의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정원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어딘가 차로 12분 떨어진 곳에서는 텅 빈 부지가 침묵 속에 기다리고 있었죠. 오후 3시 15분, 차로 12분 떨어진 곳. 저는 나중에 작은아버지와 경비원 아저씨와 김민지 기자의 영상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는 3시 15분쯤 원래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외관이 중요하기에 항상 흠없이 관리하던 은색 세단을 주차하고 남색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내렸죠. 슬픔에 잠긴 복장이 아니었어요. 승리에 찬 복장이었죠. 엄마는 부지를 향해 걸어갔어요. 텅 비어 있었죠. 텐트도 의자도 꽃도 케이터링도 없었어요. 취소된 업체들, 텅 빈 예식장, 딸의 꿈이 지워진 곳. 엄마의 머릿속에서는 서연이가 굴욕을 당하고 기어서 돌아와 다시 엄마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을 거예요. 그러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차도 도착하는 하객도 없었어요. 혼란스러워하는 친척들도 전화하며 우는 사람도 없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미소가 사라지고 엄마는 휴대폰을 꺼내 제게 전화했어요. 5번 울리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죠. 지원이에게 전화했어요. 음성 사서함. 민준 씨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음성 사서함. 연락처를 뒤져 민준 씨 사촌 동생에게 전화했어요. 음성 사서함. 옆집 아주머니 음성 사서함. 제 직장 동료 음성 사서함. 7통, 8통, 9통.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 텅 빈 부지 한가운데 서서 귀에 휴대폰을 댄 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어요. 해는 뜨거웠고 매미는 시끄러웠죠. 그리고 엄마는 완전히 철저히 혼자였어요. 저는 그 순간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해봐요. 엄마가 모든 것을 이해한 바로 그 순간. 미소가 사라지고 깨달음이 잔잔한 물에 돌멩이가 떨어지듯 내려앉은 그 순간. 엄마는 제가 무너지는 걸 보러 왔어요. 대신 텅 빈 들판에 서서 번호를 계속 돌렸고 아무도 받지 않았죠. 결국 누군가 받긴 했어요. 민준 씨의 먼 친척인 74세 할머니였는데 귀가 잘 안 들려서 엄마에게 알리지 말라는 메모를 이해하지 못하셨나 봐요. 6번째 벨소리에 받았죠. 어머, 사부인. 문자 못 받으셨어요? 결혼식 푸른숲 가든에서 하는데 백운길에 있는 예쁜 곳. 엄마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25분 뒤 엄마는 양평의 모든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거예요. 엄마의 은색 세단이 푸른숲 가든의 자갈길을 긁으며 올라왔어요. 하얀 문과 나무 사이로 보이는 꼬마 전구를 봤겠죠. 음악 소리, 웃음소리, 잠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조지아의 공기를 타고 흐르는 바비큐의 달콤하고 훈훈한 냄새를 맡았을 거예요. 그리고 주차를 했어요. 문으로 걸어갔죠. 굽이 자갈에 살짝 박혔어요.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지원이의 친구, 키 190cm의 차분한 얼굴을 한 클립보드를 든 남자였죠. 그는 미리 지시를 받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여사님. 청첩장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엄마는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제가 신부 엄마예요. 남자는 명단을 내려다봤어요. 위에서 아래까지 꼼꼼히 훑었죠.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여사님. 명단에 성함이 없으시네요. 엄마는 그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입이 열렸다가 닫혔죠.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군요. 착오 없습니다, 여사님. 2번 확인했습니다. 문 너머로 의자들과 들꽃들과 유리병들과 웃고 있는 하객들이 보였어요. 제 드레스 뒷모습도 보였죠. 제 허리를 감싼 민준 씨의 팔도 보였어요. 엄마가 파괴하려 했던 모든 것이 바로 저기 살아있고 온전하고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문이 있었고 클립보드를 든 남자가 있었고 명단 어디에도 엄마의 이름은 없었죠. 곤란하시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남자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명단에 있는 분들만 들여보낼 수 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엄마는 열 수 없는 문 바깥쪽에 서 있었고 열쇠는 그녀의 손에 없었어요. 엄마는 조용히 떠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김민지 기자의 영상으로 짜맞췄죠. 그 영상은 2주 뒤에 딱 한 번 보고 다시는 보지 않았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처음엔 차분하다가 날카로워지고 결국엔 날 것 그대로가 되었죠. 이건 내 딸 결혼식이야. 내가 걔 엄마라고.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했죠. 그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훈련받았어요. 지원이는 모든 것을 생각했죠. 여사님, 이해합니다만 제게는 권한이. 권한? 내가 잼 나았어. 문 근처에 몇몇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민준 씨 고모가 옆 사람에게 무언가 속삭였죠. 옆집 아주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자신을 보는 얼굴들을 봤어요. 동정도, 혼란도 아닌 알아차림의 눈빛이었죠. 그들은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지원이의 장소 변경 메시지는 명확했거든요. 가족 중 한 분의 갑작스러운 업체 취소로 인해 결혼식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모두가 그 가족 중 한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죠. 그때 엄마는 카메라를 봤어요. 김민지 기자와 카메라맨이 문 쪽으로 이동해 있었죠. 공격적이지 않게 그저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죠. 엄마는 얼어붙었어요. 명령만 하면은 흘러나오던 그 눈물이 멈췄어요. 사슴이 헤드라이트를 보듯 렌즈를 쳐다봤죠. 한참 동안 엄마는 거기에 서 있었어요. 가면이 깨진 채로 슬퍼하는 엄마도 보호적인 부모도 아닌 그저 통제의 모든 것을 걸었다가 패배한 남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로요. 엄마는 돌아서서 차로 걸어가 문을 열고 차에 타서 떠나버렸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정원 안에서 저는 춤을 추고 있었어요. 민준 씨가 잔디 위에서 어설픈 스텝으로 저를 이끄는 동안 친구가 기타를 연주했고 해가 지면서 꼬마 전구가 켜졌어요. 저는 엄마가 왔었다는 것도 떠났다는 것도 몰랐어요. 지원이가 디저트 테이블 근처에 서서 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은색 세단이 자갈길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봤죠. 그녀는 매실차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댄스 플로어로 돌아왔어요. 승리감도 고소함도 없이 그저 평화롭게 엄마 오셨었어. 지원이가 며칠 뒤에 말해줬어요. 그리고 가셨어. 넌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어. 그날 저녁의 나머지는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평범함으로 가득 찼어요. 바비큐가 가득 담긴 종이 접시, 3번이나 리필한 매실차. 민준 씨의 7살 조카가 화단을 조심하라는 할머니의 고함 소리를 뒤로하고 잔디밭에서 반딧불이를 쫓아다녔죠. 우리는 케이크를 잘랐어요. 2단 버터크림 케이크 위에 작은 들꽃 다발이 있었죠. 케이크 토퍼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지난달 민준 씨가 조각해준 작은 나무 인형 2개였죠. 그는 제가 그의 작업대 위 나무 부스러기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민준 씨 어머님이 축사를 하러 일어섰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즐기는 분이 아니었기에 그녀가 헛기침을 하고 정원이 조용해졌을 때 그건 의미가 있었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요. 하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네요.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서연아. 이번엔 진짜로. 몇몇이 웃었고 몇몇은 울었어요. 저는 둘 다 했죠. 다음은 작은아버지 차례였어요. 그는 잔을 굳게 들었지만 목소리는 떨렸죠. 우리 형님이 항상 서연이는 제 길을 찾을 거라고 했지.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침을 삼켰어요. 형님이 옳았어. 박수는 부드러웠어요. 함성이 아니라 마치 처마에 떨어지는 빗소리처럼 따뜻하고 고른 소리였죠. 저는 긴 나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작년에 민준 씨가 고객을 위해 만들었다가 그냥 간직하기로 한 테이블이었죠. 주위를 둘러봤어요. 작은 조지아 마을. 꼬마 정구 아래 들꽃 가득한 정원에서 바비큐를 먹는 200명의 사람들. 누구도 연기하지 않았고 누구도 체면을 차리지 않았고 누구도 제가 무너질까 봐 지켜보지 않았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축하 행사가 인질로 잡히지 않았죠. 테이블 건너편에서 지원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가 유리병을 들어 올렸고 저도 들어 올렸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제 인생에서 빼앗기지 않은 첫 번째 축하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마지막 하객이 떠나고 텅 빈 정원에 꼬마 전구만 부드럽게 깜빡일 때 민준 씨와 저는 우리 집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었고 그의 넥타이는 느슨했죠. 밤 공기는 제스민과 남은 훈연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보여줄 게 있어. 그가 말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오디오 파일을 열었어요. 6일 전 밤 10시 47분 날짜였죠. 네가 이미 무너지기 직전이라서 전에는 안 들려줬어.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어두운 현관을 채웠어요. 걔 대학교 때 크게 아팠던 거 이야기 전부 다 들었어요. 걘 스트레스를 감당 못해. 무너져 버릴 거야. 지금이라도 발 빼. 자네 인생 망치지 말라고. 녹음이 끝났어요. 귀뚜라미 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죠. 저는 그 목소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저를 재워주던 목소리, 제게 이야기를 읽어주던 목소리. 제가 너무 연약하고 부서지고 상처받아서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던 그 목소리가 따뜻한 밤 공기 속에 떠다녔어요. 난 문제 있지 않아. 제가 말했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 민준 씨는 반박하지 않고 그저 기다렸어요. 이거 김민지 기자한테 보내고 싶어. 그가 저를 봤어요. 정말이야? 엄마가 먼저 맘카페에 올렸잖아. 800명한테. 내가 정신적으로 아프다고 했어. 온 동네에. 내 결혼이 실수라고 말했고. 저는 두 손을 모았어요. 엄마를 망신 주려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엄마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하고 싶은 것 뿐이야. 알았어. 그리고 업체 취소건, 엄마가 나인 척했던 이메일이랑 음성 메시지들, 지원이가 전부 가지고 있어.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저는 그에게만큼이나 제 자신에게도 말했어요. 이건 그냥 엄마의 편집을 거치지 않은 진실일 뿐이야. 그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현관등이 깜박였어요. 길 아래 어딘가에서 개가 2번 짖고 멈췄죠. 엄마를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야. 엄마가 다시는 이 이야기를 왜곡할 수 없게 하려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요일.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빈 종이와 펜을 꺼냈어요. 이메일도, 문자도 아닌 손편지였죠. 어떤 것들은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3번을 고쳐 쓴 후에야 마음에 드는 글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너무 화가 나 있었고, 2번째는 너무 친절했고, 3번째는 정직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 말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편지의 나머지 내용은 읽기 힘들 테니까요. 엄마는 제 결혼식을 취소했고, 제 약혼자에게 제가 문제 있다고 말했고,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정신적으로 아프다고 했어요. 제 직장에 찾아와 동료들 앞에서 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암시했고, 맘카페에 제가 의사의 만류를 무릅쓰고 결혼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 모든 일에 대해 엄마를 미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인 척할 순 없어요. 엄마는 두려운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부터 계속 두려웠겠죠. 혼자가 되는 게, 통제력을 잃는 게, 그리고 제가 제 삶을 꾸리면 엄마를 위한 자리가 없어질까봐 두려웠겠죠. 자리는 있어요. 언제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니에요. 거리가 필요해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정말로 대화할 준비가 되면 죄책감이나 눈물을 무기로 쓰지 않고 대화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문은 제 쪽에서 열려요. 엄마 쪽이 아니라요. 사랑해요, 엄마. 하지만 경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감금이에요. 서연이가. 저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김미숙 귀하라고 썼어요. 작은 아버지 댁으로 가서 편지를 건넸죠. 그는 문가에 서서 편지를 읽었어요. 다 읽고는 조심스럽게 접으며 저를 봤어요. 네, 아비였어도 똑같이 썼을 거다. 작은 아버지가 그날 오후 편지를 전달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아직 알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결혼식 일주일 후 김민지 기자의 보도가 나갔어요. 육시뉴스에 4분 30초짜리 꼭지로 방송되었죠. 가족의 방해 공작 후 들러리가 구해낸 친구의 결혼식, 양평의 감동 러브스토리. 김민지 기자는 품위를 지켰어요. 엄마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죠. 한 가족 구성원이 결혼식 일주일 전 모든 업체를 취소했다고만 했어요. 정원의 모습, 들꽃, 꼬마 전구, 춤추는 저와 민준 씨의 영상을 보여줬어요. 지원이와 인터뷰도 했죠. 지원이는 간단하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돕기 위해 허락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녀는 엄마의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인구 4만의 작은 동네에서 속어법은 신원 확인과 같으니까요. 신부 엄마가 결혼식 영상이 없고 가족이 방해 공작을 했다면 모두가 계산을 끝내죠. 3일 만에. 파장이 느껴졌어요. 엄마가 올렸던 의사의 만류 게시글은 엄마가 삭제하기도 전에 동네 절반에 캡처되어 퍼졌어요. 그녀가 삭제했을 땐 이미 늦었죠.
사람들은 그 글과 김민지 기자의 보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엄마가 6년간 이사로 있었던 양평 여성회에서는 정중한 이메일을 보냈어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용실에서는 원장님이 직접 말했죠. 얘기 들었어요. 전문가랑 상담 좀 해보는 게 어때요? 이웃들은 더 이상 차도에서 손을 흔들지 않았고 주말 반찬 나눔 초대도 끊겼어요. 전화도 뜸해졌죠. 양평에서 엄마의 자산은 언제나 평판이었어요. 헌신적인 미망인, 희생적인 어머니, 모든 것을 감당하는 여자. 그 자산은 이제 가치가 없어졌죠. 동네 맘카페에 누군가 모두가 생각하는 바를 썼어요. 난 항상 그분이 헌신적인 엄마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헌신과 통제는 겉보기엔 똑같구나. 그 다음 이야기는 작은 아버지를 통해 들었어요. 작은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챙기셨죠. 돌아가신 형님의 아내였으니까요. 엄마는 결혼 2주 후 수요일 밤 작은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울었대요. 그것들이 내 딸을 나한테서 등 돌리게 했어. 작은 아버지는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등 돌리게 한 게 아니에요, 형수님. 형수님이 밀어낸 거지. 내 자식이야. 나한테 권리가 있어. 사랑할 권리는 있지만 소유할 권리는 없어요. 엄마는 전화를 끊었다가 20분 뒤에 다시 걸어서는 더 차분하게 다른 각도로 접근하려 했대요. 지원이라는 애가 다 조종한 거야. 걔가 서연이를 나한테서 이간질했어. 지원 양은 형수님이 망치려던 결혼식을 구한 겁니다. 친목. 작은아버지는 엄마가 여성회의 옛 친구 몇 명에게 전화했다고 말해줬어요. 딸과 딸의 통제적인 친구에게 쫓겨났다고요. 익숙한 서사였죠. 피해자인 엄마, 오해받는 순교자인 엄마.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속지 않았어요. 모두가 맘카페 글을 받고 모두가 김민지 기자의 보도를 봤으니까요. 엄마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었죠. 어느 날 저녁 작은아버지가 엄마 집 앞을 지나가는데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대요. 창문 너머로. 엄마가 식탁에 홀로 앉아 낡은 사진첩을 보고 있었다고 해요. 엄마와 아빠의 젊고 웃고 부서지지 않았던 시절의 결혼 앨범이었죠. 작은아버지는 제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봐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저는 들었어요. 엄마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었어요. 엄마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구명조끼를 외치지 못하는 모습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이었죠. 저는 작은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상담 치료를 받기로 동의하면 저도 가족 상담에 한 번은 같이 가겠다고요. 딱 한 번. 그게 제 제안이었어요. 용서가 아니라 조건이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관대한 것이었어요. 돈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어요. 민준 씨와 저는 엄마가 저를 4층에 취소했던 원래 업체들에 연락했어요. 영수증과 엄마가 박서연으로 서명한 이메일, 제 이름을 사용한 음성 메시지들을 증거로 가져갔죠. 플로리스트와 케이터링 업체 모두 증거를 검토하고 동의했어요. 우리가 취소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꽃집에서 220만 원, 케이터링 업체에서 480만 원을 환불받았어요. 700만 원이었죠. 전부는 아니지만 숨 쉴 만큼은 됐어요. 예식장은 규정이 더 엄격했지만 매니저는 이야기를 듣고 음성 메시지를 확인한 후 다음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제공했어요. 민준 씨가 말했죠. 결혼 1주년 파티 때 쓰자. 저는 오랜만에 웃었어요. 우리는 2달 안에 지원이에게 650만 원을 갚았어요. 그녀는 거절했죠.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저는 계좌이체를 했어요. 어떤 빚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중에 관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결혼식 자체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피로연에서 민준 씨가 만든 의자와 테이블을 본 하객 3분이 다음 주에 그에게 연락했어요. 맞춤 가구 주문이었죠. 꾸준한 고객을 찾기 힘들었던 민준 씨의 공방은 갑자기 3개월치 예약이 꽉 찼어요. 저는 엄마를 고소하지 않았어요.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았죠. 잠시 고려했지만 저는 작은 동네 28세 교사이고 그녀는 제 엄마였어요. 법률 시스템은 이런 종류의 상처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보관했어요. 모든 음성 메시지, 이메일, 캡처 화면을 지원이가 혹시 모르니 라고 이름 붙인 폴더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죠. 우리는 부자가 되지도 복수에 성공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유로워졌을 뿐이죠. 3개월 후 우리 집은 작아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페인트 칠이 필요한 현관. 민준 씨는 봄에 칠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를 믿어요. 그는 시작한 모든 것을 끝내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교직으로 돌아갔어요. 3학년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바예요. 아이들은 구구단과 누가 교실 햄스터에게 밥을 줄지에만 관심이 있죠. 그게 제 삶에서 가장 저를 현실에 붙들어 매주는 일이에요. 복도에서 지게 두지 마! 라고 속삭여 주셨던 김정숙 선생님은 매주 금요일 제 책상에 컵케이크를 하나씩 두고 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시는지는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고 저도 묻지 않았죠. 민준 씨 어머님과 저는 격주 일요일마다 저녁을 함께 먹어요. 그녀는 제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복숭아 파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잉크가 발해가는 낡은 색인 카드에 손으로 쓴 레시피였죠. 지난 일요일 그녀는 제게 원본 카드를 건넸어요. 이제 네 거다. 집안 레시피는 가족에게 가는 법이지. 저는 그 카드를 우리 집 부엌 찬장 안, 민준 씨와 제가 푸른숲 가든에서 찍은 사진 옆에 붙여두었어요. 엄마와는 직접 대화하지 않았어요. 작은아버지가 다리 역할을 해주시죠. 엄마가 상담 치료를 시작했다가 2번 가고 그만뒀다가 다시 갔다가 또 그만뒀다가 3번째로 다시 갔다고 하셨어요. 노력하고 있단다. 어느 날 저녁 작은아버지가 전화로 말했어요. 천천히요. 천천히라도 괜찮아요. 저 어디 안 가요. 진심이었어요. 제 편지에 묘사했던 문, 제 쪽에서 열리는 그 문은 여전히 거기에 있어요. 겨울을 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식물을 살피듯 가끔 마음속으로 그 문을 확인하죠. 저는 엄마가 완벽해지길 바라지 않아요. 그저 제가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척을 그만두기만 하면 돼요. 그게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그 조건을 지킬 자신이 있어요.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니라 저 박서연으로서 여러분께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한 것은 여러분이 제 엄마를 미워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고통받는 여자예요. 너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고 붙잡는 것과 인질로 잡는 것의 차이를 배우지 못했죠. 엄마의 두려움은 진짜고 슬픔도 진짜예요. 하지만 엄마의 고통이 제 삶을 파괴할 권리를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당신의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 누구든요. 만약 당신의 삶에 사랑을 목줄처럼 사용하는 사람, 당신이 온전하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 말을 들어주세요. 숨 쉴 공간을 원한다고 해서 당신이 배은망덕한 게 아니에요. 아니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불안을 중심으로 돌지 않는 삶을 만든다고 해서 나쁜 딸이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계는 벽이 아니에요. 문이에요. 그리고 그 열쇠는 당신이 쥐는 거예요. 저는 복수를 계획하지 않았어요. 음모를 꾸미지도 않았죠.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제게는 지원이가 있었고 민준 씨가 있었고 작은아버지와 민준 씨 어머님과 김정숙 선생님 그리고 믿어주세요라는 문자 한 통에 토요일 오후 조지아의 예비 정원에 나타나준 200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만약 당신에게 지원이 같은 친구가 없다면 당신 편에 아무도 없다면 당신 스스로의 지원이가 되어주세요. 복수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당신의 엄마나 아빠 혹은 그 누구든 지우려 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호하는 계획을요. 당신은 허락 없이도 존재할 자격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저는 28년간 허락을 기다리며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묻기를 멈춘 그날 제 삶은 비로소 시작되었어요. 그 후로 수없이 자문했어요. 만약 지원이가 예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혼자 설 만큼 강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당신의 삶에 지원이 같은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보호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도 전에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 아니면 당신이 누군가의 지원인가요? 그들이 무너지는 동안 예비 계획을 붙들고 있는 사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말 듣고 싶어요.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려드릴게요. 결혼 6개월 후 화요일 오후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에 우편물이 하나 놓여 있었죠. 우편함이 아니라 현관에요. 직접 배달된 거였죠. 발신 주소가 없는 크림색 봉투. 어둠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필체로 제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문가에 서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는 없었죠. 단어 하나 없이 그냥 눌러 말린 들꽃 한 송이가 있었어요.
두 장의 유산지 사이에 납작하게 말려진 루드베키아였죠. 저는 그걸 오랫동안 들고 있었어요. 들꽃. 제 결혼식을 위해 제가 골랐던 꽃, 엄마가 흰 장미로 바꿨던 꽃, 지원이가 다시 데려온 꽃. 이게 사과인지 작별 인사인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직접 정원에서 말린 건지, 어디선가 산 건지, 아니면 매년 여름 루드베키아가 야생으로 자라는 12번 국도변 도랑에서 꺾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엄마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어쩌면 엄마도 아직 준비가 안 됐겠죠? 저는 꽃을 안으로 가져가 책장에 올려뒀어요. 우리 결혼 사진에 기대어 세워놨죠. 떡갈나무 아래 꼬마 전구를 배경으로 들꽃이 가득한 곳에 서 있는 민준 씨와 저.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엄마가 몇 년 만에 한 가장 친절한 일일지도 몰라요. 민준 씨가 공방에서 들어왔어요. 팔뚝엔 톱밥이 묻어 있었죠. 그가 책장에 서 있는 저를 봤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돌아섰어요. 부엌 창문 너머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뒷마당에 쏟아져 내렸어요. 다시 시작되는 민준 씨의 테이블톱 소리, 이웃집 개 짖는 소리, 호두나무 어딘가에서 우는 흉내 집박이 소리가 들렸죠.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이제 29이고 처음으로 제 삶은 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요. 설명란에 여러분이 공감하실 만한 다른 이야기 링크를 걸어두었어요. 5년간 시댁 식구들에게 외면당하다가 한 번의 추석 저녁 식사가 모든 것을 바꾼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의 양평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만의 푸른숲 가든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뵐게요.